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주말 동안 이어진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검은 월요일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양시장 일제히 급락세가 나오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가 더 깊게 밀리면서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쉽게 잡히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실 듯합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우리 시장의 하락이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켓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석유를 지금 채취하고 있는 그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요, 주말 사이에 더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1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작 전에 WTI의 선물 지수를 봤는데요, 115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현물 시장에서는 107.54달러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111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브렌트유 역시나 107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세를 예측하는 선물 지수 역시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간밤에는 120달러 근처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11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된 뒤에 주간 상승률이 지금 한 36%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36%라는 숫자는요. 1980년대 이후에 최대 상승폭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일 쇼크가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큰 건요.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량이 통과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고요. 핵심 해상 통로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바다에 있는 그 해상 통로인데 지금 공습 이후에 유조선의 통행량이 90%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거의 주차장급으로 많은 배들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선박이 9건이 공격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란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주요 걸프 국가라던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에너지 시설을 좀 공격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단순히 군사 충돌을 넘어서 경제 기반을 타격하는 그러한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을 맨 처음 공격한 게 이스라엘과 미국이었는데 트럼프가 유가적인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유 시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되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석유를 채취를 하더라도 이것을 보낼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산유국에서 감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의 수출량만 보더라도 333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급감을 했고 사실상 수출을 지금 멈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러한 우려감, 이라크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나 지금 산출량 자체를 줄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더해지면서 공포감으로 인해 유가가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유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150달러까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호르무즈 상황이 더 지속되고 악화가 된다면 2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100달러가량으로 유지가 됐을 때 글로벌 CPI, 그러니까 물가는요, 0.7%포인트 상승하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감소하게 되는데 200달러가 되게 된다면 물가는 더 상승하고 그리고 세계 성장률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CSIS 같은 경우에 현재 하루에 2천만 배럴의 공급 차질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요. 주말 사이에 들려온 모즈타바 하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상 세습 권력의 등장이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한 이 사람이 모즈타파 하메네이고요. 이란의 헌법기구의 전문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된 이란의 세 번째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알리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가장 먼저 사살을 한 최고 지도자였죠. 그 사람의 차남이고요. 56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혁명 수비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마쿠 실세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미 강경파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였던 알리 하메네이보다도 훨씬 더 미국의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왜 이 사람이 선출된 게 상징적이냐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공화국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습해서 권력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세습을 하는 권력이 탄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미국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더 부정적으로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선출된 다음에 혁명수비대에서는 완전한 복종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보수장인 알리 리라제니도 즉각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멘 후티 반군에서도 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정권, 예멘 후티 반군이나 혁명수비대와 같은 대리 세력이 더 결속력이 강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더 길게 이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1,498원 이상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금액은 금융 이후의 최고 수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2월 17일 대비 주요 통화국들의 절상과 절하를 환율을 보게 됐을 때요.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 중국이 그래도 가장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도 0.7%가량의 하락이지만 우리나라가 1% 넘게 2%에 가까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 원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까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자산들이 지금 안전자산이라 평가받고 있는 달러로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원화의 약세가 더 크게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제일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게 또 외국인의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UBS에서는 코스피 7,300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유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코스피 7,000포인트의 전망은 지금 바꾸지 않은 모습입니다. 낙관론의 근거를 보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듯 하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고 또 여기다가 정부에서 증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의 충격이 끝나고 나면 실적을 바로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나서 빠르게 V자 형태로 반등을 하는 것보다는 횡보세를 좀 펼쳐지다가 조금 더 급격한 J커브형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중동 정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요 통화국에서는 금리에 대한 인하 사이클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증시가 하락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유가의 급등이 그치게 된다면 지금 높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건데 한두 달 이상으로 만약에 유가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기의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강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유가의 수치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국제 유가가 오늘 100달러 선을 돌파해내면서 이에 따른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7%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8%대까지 밀리면서 5,000선까지 밀려난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소폭 축소하면서 5,15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장중에 크게 밀렸던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1,060선까지 밀려났다가 현재 구간에는 1,08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6%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 상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죠.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산유국들도 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감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WTI의 경우에는 장 초반 108달러를 돌파해낸 이후에 110달러까지 넘어선 모습이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관련주들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국석유와 같은 종목들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늘 조선 관련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선과 원전 관련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12일 예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그간 기대감을 모았던 만큼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 일부 종목들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혼조세 안에서도 견조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 HJ중공업과 같은 종목들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대한조선의 경우에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징주들 먼저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항공주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한항공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국내 항공주들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는데 시장에서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항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선물이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봐도 원유 ETF가 22.2%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에너지주의 반사수혜가 이어지면서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죠. 대성에너지 지난 일주일 동안 47%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직격탄으로 이제 또 피해를 받고 있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꽤 컸습니다. LG화학은 21% 급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전망에 시장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글로벌 IB에서도 각각의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일주일 내로 147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하게 된다면 2008년 그리고 2022년급의 폭동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또 200달러까지 상단을 열어둘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도 3주 이상 분쟁이 지속된다면 브렌트유 기준으로도 120달러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UBS에서는 반면에 4주 내에 종전이 된다면 이 브렌트유가 60에서 70달러대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유가 상승이 3월 말 이후로 확대되는지 그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유가 전망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항공주들에는 또 직격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대한항공이 10%대 급락세 나타내면서 22,0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티웨이 항공도 11%대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 전반이 부진한 모습 속에서 진에어, 제주항공, 아시아나까지 5에서 7%대 급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SK가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유가 급등 영향으로 가스주로 이제 반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SK가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오늘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바이 의견을 유지하면서 지금 4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SK가스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의 28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18%, 20%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이때를 기다려 완공한 울산 GPS라면서 울산을 중심으로 발전부터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울산 GPS 가동에 따라서 에비타를 7%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LPG와 LNG 간의 차익거래 기회가 확대됨을 감안하면서 EV 에비타의 배수도 6배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LNG, LPG 사이에 차익 거래를 통한 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장기화되게 된다면 LNG 가격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를 통한 이익 발생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에 LPG와 LNG 가격의 괴리가 커지면서 이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한 바 있었는데 만약 그 당시에 울산 GPS가 가동이 됐었다면 21년 하반기부터 2년간 1조 2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러한 차익거래의 기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점차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SK가스 비롯해서 오늘 가스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구간 SK가스 6%대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4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중앙에너비스 급동유화의 경우에는 20%대 급등세 또 연출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오늘 10% 이상 오르면서 3만 1,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도 4%대 강세 8,7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가스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LNG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중동 전쟁의 수혜주로 꼽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평가하면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 이 시장 환경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우호적이다라는 전망입니다. KB증권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나 팜 등의 업스트림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가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미국 LNG 장기 구매 계약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도 중동 수혜주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꼽기도 했는데 주주 환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모멘텀의 측면에서 상사 자본재 업종을 이달 3월에 최선호 업종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코멘트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포스코 인터를 두고 실적, 주주 환원, 장기 모멘텀까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또 최근에 글로벌 피어의 일본 상사 주가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이러한 피어 그룹과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최근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해서 무역 업종으로 함께 묶이는 종목들 오늘 동반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LX 인터내셔널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오늘 5%대 강세 41,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GS 글로벌도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SK네트워크스는 동반 5%대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 상사주까지 분위기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이슈들 어떻게 해석해보는 게 좋을지 또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85,900원까지 고점을 또 기록했고요. 코스피 급락에도 불구하고 종합 상사 관련주 강세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 방어주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포스코 인터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앵커님도 브리핑을 좀 해주셨지만 지금도 일단 장중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세가 좀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째 순매수가 이어집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관심들, 특히 포스코 인터 하게 되면 과거부터 LNG 가스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지금 가스 같은 경우도 유가에 가려서 조금 좀 큰 변화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가와 비슷하게 어떤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주된 역할을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부각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얀마 가스전 그리고 또 호주의 세넥스 가스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입니다. 이쪽에서 천연가스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스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생산을 한다라는 쪽에서 이제 이걸 다음에 이제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운송이나 운반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조선이나 해운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이번에 수혜를 받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또 추가로 미드스트림 관련 쪽에서도 보관이나 운송 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가스를 확보해서 이제 광양 LNG 터미널을 통해서 저장 공급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어지는 또 미드스트림 이쪽도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가 있었는데 천연가스 가격들이 올라간다. 그럼 그만큼 가치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의 피해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장기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LNG를 통해서 국내에 수요처에 판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LNG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 가격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장기 계약을 통해서 싸게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또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오늘 SK가스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데 SK가스도 거의 비슷한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 쪽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그와는 좀 다른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서 종목들의 변화가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물량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게다가
또 해외 트레이딩 쪽에서의 차이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쪽에서 가장 또 이제 종합 상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지난 LNG 복합 화력 발전 관련된 쪽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 LNG를 활용해서 발전 사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스 생산부터 소비까지 그리고 또 트레이딩까지 한 번에 모두 다 연결되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번 사이클의 또 핵심적인 그리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또 하나 미국의 중국 광물 공급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얘기했듯이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1호가 어디가 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쪽들이 미국의 셰일 가스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정부는 이제 셰일가스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과 자금들, 특히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금액들을 쓰겠죠. 그럼 그거는 주축이 될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쪽들이 지금 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관련돼서 돈과 인프라를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축이 되는 회사가 포스코 인터가 될 수가 있고, 관련된 쪽에서 뭐 철강이나 추가적인 인프라를 조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매출원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현금 투입은 뭐 정부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나 강관까지도 모두 다 같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미국의 히토류 관련된 쪽에서도 공급망을 열심히 찾아가는 과정 쪽에서 수혜를 본다라는 쪽에서 히토류 전문업체 리얼리먼트 테크놀로지 쪽과 협력을 해서 히토류 분리 정제 그리고 또 자석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된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와 관련된 부분들 또 작년에는 10월 달에 탄자니아에서 세계 2위 규모의 흑연 광산 개발을 착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원 개발에 지금같이 원자재가 뛰는 이런 시점에서 자원 개발의 역량을 보여준다?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또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포스코 인터도 식량과 관련된 쪽에서 곡물 그리고 또 파밍 관련된 쪽에서 계속 또 일정 부분 사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곡물가 상승도 수혜를 본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작년에 밝혔던 모습들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 배당 도입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맞는 주주환원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쪽들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포스코 인터도 같이 손꼽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서 일단 유가 상승기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 굉장히 선방해 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료주의 상승세와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제 농가의 비료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로 또 수급이 쏠리는 분위기네요. 롯데 정밀화학을 골라주셨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관이 이틀째 순매수를 하면서 이번에 LNG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갔었을 때 수혜를 받는 측면 쪽에 또 한 종목으로 시장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LNG 가격도 급등하고 특히 LNG가 저희가 카타르 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부산물로 LNG를 또 추출하는 과정 쪽에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요소는 특히 이제 저희가 디젤 엔진 쪽에 들어가는 요소수라든가 그리고 또 비료에 들어가는 요소 같은 쪽으로 요긴하게 쓰이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수입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또 관련돼서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염소계라고 하는 ECH, 가성소다, 에폭시 수지 원료 이런 쪽들을 많이 만들고 또 셀룰로스가 있죠. 건축도료나 식의약 첨가제 쪽으로 많이 쓰이는 셀룰로스가 있는데 게다가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쪽들이 있죠. 그쪽이 요소수 비료, 연료로 전환되는 과정들에 나오는 암모니아도 하나의 주축으로 차지하고 있고 전자재료 같은 반도체 현상액 같은 쪽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화학 쪽에서도 좀 쓰임새가 좀 고부가 가치가 많은 쪽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페인트나 그 도료 첨가제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쪽들이 지금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2026년도 초에 상업 가동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글로벌 1위 규모까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올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 증설 부분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ECH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나 이제 친환경 쪽에서 코팅 쪽에 많이 쓰여가는 수요인데 이쪽에 TMAC라고 하는 쪽들은 반도체 현상액의 원료로 쓰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이어지는 전방산업,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코팅이라든가 그리고 또 현상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어떤 소재 쪽에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시각들도 좀 클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또 암모니아 쪽인데 아시아 쪽에서 1위 암모니아 유통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에 친환경 연료라고 하게 되면은 암모니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박 연료 벙커링 같은 쪽과 또 이제 청정 인프라 청정 암모니아 시장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하게 되면 일단 이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점점 더 배에 청정 연료로 쓰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인프라와 함께 어느 정도 확보한 지위를 또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요즘 화학주는 대부분 저평가입니다. 그런 쪽에서 선행 PR 대비해서 한 7배. 근데 증설 효과와 함께 올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PR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PBR 0.5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진하지 않을 실적은 조금만 실적만 맞춰주게 되면 저평가가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좀 작년 2024년도 기준까지 보게 되면은 배당 성향이 90%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충분히 배당 성향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도 3%대 넘는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조가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의 화학주의 하나의 한 축 또 차지를 하는데 물론 유가에 따라서 변동은 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쪽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정리해 주셨고요.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 월요일부터 또 거세게 급락하는 양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방어를 해보는 게 좋을지 어떤 종목 오늘 공략해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 유독 강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펄업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새롭게 기대하던 신작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바뀔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IP를 통해서 실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실적 매출과 또 이제 관심도 그리고 또 사용자도 많이 좀 처지게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매출은 한 1, 2년 동안 1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은 좀 낮아져 있고 또 중국 서비스에 대한 런칭까지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판호와 함께 뭔가 본격적인 흐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이 붉은 사막이 드디어 2주 뒤에는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콘솔 플랫폼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엑스박스나 또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온라인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구매를 하고 하다 보면 그 게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또 연장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출원과 함께 수익성들은 콘솔 쪽들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의 완성도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자체 개발을 통해서 차세대 게임 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시연하는 영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타격감이나 과거 검은 사막 팬들을 훨씬 더 또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게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어떤 올해의 게임 쪽에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사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은 기존 게임으로 주춤하고 재미가 없다가 오히려 새로운 게임을 통해서 한번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게임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을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신작이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동시 접속 숫자나 초기 판매량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럴 때는 실적도 빠르게 돌아갈 거다 보니까 그걸 미리 땡겨오는 멀티플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회사 하게 되면은 같이 개발했던 게임 중에서 도깨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월드 IP라고 해서 약간 좀 3D 화면 3D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게 2028년 출시 목표로 돼 있는데 많이 늦어졌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중에 개발 목표나 그리고 방향성, 현황들을 공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구나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은 지금 6,700억에서 7,000억 정도 사이까지, 그러니까 즉 과거에 못 보여주던 최근에 3, 4년 동안 못 보여줬던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2천억에서 3천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천억대 한 조금 모자라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봤었을 때 연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도 과거 대비해서 한 2, 3년간 계속 하향세를 보여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좀 올랐지만은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과 함께 돌파구를 마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매수세가 모여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도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8만 원대 정도까지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2천 원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짚어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 보여주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2천 원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8일 오후 6시 20분 기준 WTI 선물 가격은 장 초반 20%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111.24달러까지 치솟은 후 1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17% 상승한 배럴당 109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 선물이 급락하고 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이날 오후 약 973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선물은 1.6%, 나스닥 100 선물은 1.7% 각각 떨어지고 있다. 유가 100달러 시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속에 금리, 환율, 주식시장이 동시에 출렁이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자, 코스피 6천 그 이상 또 코스닥 3천 시대를 바라보면서 좋은 업종, 홈런 쏘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업종을 소개해드리고 종목까지 선정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 주말이 지나고 나서 주말을 쉬고 왔더니 네. 또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뭐 이러한 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자, 이런 시장의 그 급격한 변동성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뭐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뭐 지난주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난주 초반에 우리가 월요일 날 쉰 게 참 다행이었고, 그리고 네. 화요일 수요일 날에서 뭐 이틀 동안 거의 한 20%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진 같은 경우도 강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끝나고 나서 여진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못해도 4~5% 정도는 뭐 하락 변동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최소한 4~5%라고 했더니 오늘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심장이 더욱더 덜컥 내려앉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분도 좀 이제 침체돼 있고 좀 이렇게 다운돼 있고 가라앉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뉴스를 보기보다는 네.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간단히 흐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지금 우리 시장 너무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습 효과에서 계속 밀려도 매수한다, 밀려도 매수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돌발 변수. 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2009년 벤버냉키의 유동성 장세 때 이제 두바이 디폴트, 남유럽 디폴트 얘기 나오면서 가을에 조정받았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대외 변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외 변수가 아마 이번에는 이란 전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을 너무 단기간에 또 밀어내리다 보니까 공포심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 하락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은 다들 첫날 나오면은 5,500이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이다. 5,500 이탈하면 그 다음은 5,000이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네. 5,000 이탈하면 또 그 다음 뭐 4,500 나오고 하겠죠. 다들 나름대로 뭐 61선이 됐든 뭐 계속 내릴 겁니다. 근데 제 상승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목표치 정해놓지 마시라고. 상승장이라고 하는 건 상승 N자형이 뭐예요? 상승한 다음에 저항 맞고 밀렸다가 휴식 취하고 돌파하니까 상승장입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 나올 때 목표치를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시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목표치를 뚫고 내려갑니다. 애초에 여기서 우리 좀 조정 좀 받을 거야 해놓고 5,0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그것도 단기간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흔들어서 5,000포인트 이탈하던 61선 구간을 흔들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랑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이고요. 네. 환율이 다시 1,500원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뭐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글로벌 이제 뭐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얘기 나왔던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조금 전에도 방송 전에 뭐 $110 얘기 나오는데 제가 장중에 119.4 몇 네. 달러까지 봤습니다. 거의 $120까지 봤어요. 이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유가 $200 시대 때 경험하게 될 텐데 그거 견딜 수 있겠냐라고 이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좀 우려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제 이란 쪽에 이제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좀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다 보니까 너네 지금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지금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걸 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스타일이 우리 관세 전쟁할 때도 멱살 쥐고 흔들면서 정신 쏙 빼놓고 나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사인시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게 뭐 외교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원유 시설까지 이스라엘에 타격을 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미국도 원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 관세 전쟁 딱 1년 전이죠, 우리. 1년 전 4월 9일 날 2주 유예하면서부터 저점 찍고 올라온 거니까 한 1년 됐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공포심을 극에 달하게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한 거였다라는 거죠. 이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 순순히 올라오진 않겠죠, 협상 테이블에. 지금도 미국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좀 올라와야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어야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란은 뭐 당장은 뭐 결사항전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로 간에 장기간으로 갔을 때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그걸 서로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뭐 4, 5주 얘기했지만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란도 $200 견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 다 원하지 않는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대신 현재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 거는
현실이고 사실인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것보다는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특별한 상황, 추가적으로 뭐 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가 참전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이제 3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해묵은 악재로 이제 슬쩍 넘겨버립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악재로 여기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한 3주 정도가 고비예요. 3주에서 4주 사이 정도가 고비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리스크를 좀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주말 지나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또 알려드리면은 신용장구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제가 살짝 준비했는데 원래 이틀 동안 20%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은 종목별로 어마어마한 투매가 발생하면서 그 다음날 동시호가 때 뭐 하한가 수준에 있던 것을 물량을 잡아먹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신용장구가 팍 꺾였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더 늘었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투매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신 거고 투매는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동시호가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투매는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매가 나왔지만 그 이상의 대기 자금들 시장에 새로 들어왔더니 시장이 6,0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나는 이제 주식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자산이 뭐 100만 원 있다면 한 3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만 매수했다가 나머지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기 자금이 아직도 있다라는 건 또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밀어내려서 5,000포인트 이탈하고 61선까지 이탈시켜서 이걸 한 번 꺾고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시장 대기 자금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용장구 기존에 있던 분들의 반대 매매만 조금 이끌어내고 새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할 거냐. 이 두 가지 전략이 나올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이 되는 순간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도 이제 뭐 금방 못 지나가는 구간이 될 것이고 이 구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었는데 건강해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구간이 다시 올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신용장구와 코스피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뭐 물론 매우 부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가기를 일단은 좀 버티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오히려 새로 부각되는 홈런을 또 새로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어떤 걸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자, 올해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 슬슬 봐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친환경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주? 네. 오.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 유가 관련주를 다들 보고 계실 거고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흥구석유라든지 네.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GSE라든지 뭐 유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네네. 보니까 당연히 여길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뭐 제가 봐도 S오일이나 이런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2차 전지주 전성시대 이렇게 보면은 네. 유가가 올라올 때 2차 전지주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대두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비싼데 그러면 전기차는 기름값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발상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부터 반복됐던 현상입니다.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런 욕구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당장이야.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구간이 나오지만 지금 오히려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친환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 탄소 제로의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국경세나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 굉장히 강화가 되는 시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해서 이 관련 쪽이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고 있다 혹은 많이 올라가다가 좀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 바닥에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굴러다니니까 우리는 주워 담기만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알아서 가공해주고 가치를 올려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소외주였던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로봇주나 뭐 종목들이 다 고공행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친환경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ESG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날아가는 거 그리고 뭐 ESS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그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그 부분이 이제 다들 대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하는 부분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오르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유가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단편적인 것 같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친환경주가 여러분들께 아마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전쟁이 끝나면은 친환경주 멋지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 뭐 최근까지만 해도 친환경주,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빠르게 좀 에너지를 대체하고 충당할 수 있을 그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네. 이란 전쟁 리스크가 터지니까 이제 아예 석유에 의존하는 걸 좀 분산해야 된다. 네. 이런 모멘텀이 함께 또 덧붙여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친환경주를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 골라서 종목을 하나씩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안타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봐야 되지 두산 않나 에너빌리티? 싶습니다. 네. 전력이 부족할 때 가장 뭐 빠르고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게 또 원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 친환경이라기보다는 논란은 많지만 유사 친환경이다라는 정도로 네. 유럽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얘기가 많았었죠. 친환경이다 아니다 하다가 유사 친환경이다. 친환경에 가깝다 정도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에너지 안보는 이제 뭐 K 원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원전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주가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고 얘기할 수 없다. 미국과의 마누가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이제 5년간 뭐 60기 이상의 SMR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뭐 이정 60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온다라는 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MR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XAI의 가스터빈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거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정도 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5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연간 8기나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스터빈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XI에다가 이제 수주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보다 더 이제 낮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우리가 수출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연스럽게 유가 급등의 장기화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안보 이 부분에서 K 원전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주가 좋은데 잠깐 쉬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친환경 쪽, 원전도 원전이고 친환경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2루타는 빠르게 가볼까요? 두 번째 빠른 종목으로요. 네, 빠른 종목으로는 CS 베어링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CS 윈드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네, CS 윈드랑 CS 베어링이랑 뭐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네. 뭐 풍력 타워 쪽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뭐 부품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말로 없는 종으로 CS 베어링을 소개해드렸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좀 예쁘게 움직이다가 지금 한번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멋지게 올라오긴 했는데 휴식 구간을 취할 타이밍에 이런 전쟁 핑계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 이후에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타임이 아주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고 뭐 GE항 매출이 90%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서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면서 원가 경쟁력까지 낮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가볍게 움직이기엔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엔 말로 없는 종목, 이번에는 또 내려왔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승 여력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3루타 호타준족 종목으로 멀리도 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삼루타 종목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두산 퓨얼셀 또 봐야 되지 두산 않을까 퓨어스 싶습니다. 수소로.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멀긴 너무 멀어요. 아직도 상용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노리는 이런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1위다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료 전지형 쪽에서 이제 인산형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고체 산화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보다는 높은 효율의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분산 전원으로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선박용 전지 쪽으로 이제는 드디어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만 계속 나왔어요. 수소용 선박해서 말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진출하는 원년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성장통은 충분히 있었고 아직도 좀 먼 미래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이제 수소 쪽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루타 종목을 호타준종으로 해서 꾸준하게 보는 종목이다 그런 섹터다라고 하면은 수소 쪽은 다시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도 다시 수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타준족으로 멀리도 보는 개념으로 삼루타 종목 두산 퓨얼셀 수소 종목을 하나 봤고요. 자, 그러면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랭킹이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구간은 사실 큰 뭐 변화는 1페이지 없죠. 종목들은 사실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돌입했다라면 이 종목들이 쉬는 거니까요. 최근에까지 좀 이제 멋지게 이제 올라온 LX 일렉트리나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지금 좀 쉬게 놔두시면 네네. 될 것 같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약간씩 바뀌는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LG 넥선이 이제 에코프로까지 제치고 올라와서 이제 1페이지를 향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나무랄 게 없는 섹터들의 종목들만 있다. 저는 이 전쟁이 끝나도 이바봇 중심의 창투사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쪽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K컬처나 이런 쪽이 움직이면서 조방원 반도체가 이제 중심을 잡고 실적으로 움직인다.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섹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종목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기존에 다 알려드렸던 구간이에요. 에라지 넥선 80만 원 갭상승 돌파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추가 상승 노리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80만 원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럼 80만 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을 다시 한번 사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지금 구간에서 무슨 반도체냐 하실 수 있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요. 6만 원을 돌파한 장대 항목으로 돌파한 다음에 추가 상승 노리고 오늘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6만 원 구간으로 좀 내려와야 6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 이제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노릴 수가 있으니까 6만 5천 아래로 내려와서 6만 원 쪽으로 붙어간다면 이 구간 사이에서 분할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잡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니까 큐브 프로보에 대한 모멘텀 올해부터 열린다라고 하면은 뭐 작년부터 시작이었고 올해부터는 확장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제 고객사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이라는데 어차피 3사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크웨이까지 테크웨이 뭐 시장이 무너져도 잘 버티고 있고 네. 방산주들은 지난주에 또 많이 올라왔고 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네. 이 친환경에 그 중에 친환경 에너지를 딱 꼽아 주셨는데 그럼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섹터는 아마 선정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태양광 쪽에서 대표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네. 네.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두 종목을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네. 둘 다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든든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기일수록 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실적 턴어라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 자체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의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OCI 이런 종목은 제가 언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돌파구를 찾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하나큐셀이 워낙 미국에서 잘 하고 있고 이제 솔라허브 같은 경우가 조지아 쪽으로 해서 이미 조성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태양광인지는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우주로 보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제 지구로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지구로 가져오는 거는 아직 뭐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정말로 우주에다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뭐 자원을 충달해가지고 에너지를 충달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에너지 안보니 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날이 언제 오느냐, 그 정말 오느냐는 중요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태양광 ESS를 하나로 묶는 이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초고효율 그리고 초경량으로 해서 셀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가 필요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 중 하나가 바로 하나솔루션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둘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간단합니다. 현재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5만 원 아래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이 5만 원인데 5만 원 아래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일주일 동안. 이 구간에서만 보시면 돼요. 5만 원 이하에서 4만 5천 원까지 쓱 이제 내려갈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의 사상 최고치 정고점에 가까운 이제 6만 원 보시고 6만 원 넘어가면 8만 원까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드디어 온 게 태양광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 친환경 관련주 보시면서 이런 일론 머스크가 합류하면은 어느 쪽이나 다 화제가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이 친환경 관련주, 그 안에서도 말로 없는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뭐 태양광 쪽에 일론 머스크의 모멘텀까지 또 받을 수 있을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바로 또 3시에 시작하실 거니까 이동하실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한겨울같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장 직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 오늘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냉랭한 가운데 다음 장에서 이 섹터별 날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자동차주, 그리고 항공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지난 뉴욕 증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칩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영향을 끼쳤고요. 오늘 국내에서는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가 밀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자동차 업계들이 타격을 볼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까지 오늘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고유가, 고환율 이중고를 맞으면서 일제히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이 10%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주가 대부분 다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산업체들과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의 조기 인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늘 방산주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고요. 오늘은 유가 그리고 비료같이 에너지 관련주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이 유가 급등 문제는 몇 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는 유가 관련주 그리고
정유주가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비료 관련주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비료 교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를 치는 등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키움증권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 방어주다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동발 원자재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볼 것이라고 관측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전망은 맑음을 보였습니다. 유럽 정책 발표로 인해 유럽 현재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이 헝가리에 이 생산 거점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오늘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SK가스에 대해서도 오늘 장밋빛 전망이 나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수혜가 기대된다는 리포트였습니다. 목표가도 오늘 17%가량 높여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하나시스템 방산주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이 더 강해지는 가운데 보유 중인 하나오션 지분을 매각해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 소화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장을 마감하고 미국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장 속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은 엑스비스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는데요. 따따블을 기록하며 오늘 폭염 같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 남선 알미늄. 국제 알루미늄 값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오늘 수혜 기대감 속에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3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산업에 대한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LS증권의 황산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연구원님께서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여쭤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연구원님께서 최근 리포트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좀 거론을 하셨었거든요. 이번 사태가 지난 과거 사태와 다르게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적어도 한 달 가량을 좀 전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고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어찌 보면 리스크를 테이킹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성과를 내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사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성과 없는 전쟁의 종료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이상의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주요 분기점 중에 한 개가 바로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전쟁 전에 관세 사업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위협 판결이 나면서 관세에 따른 협상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에너지 패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미국이 협상력을 강화시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력이 필요한 분기점인 미중 협상 전까지는 이렇게 이란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국면에 발생하게 되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대미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미국의 에너지 구매라든지 여러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워 게임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뭐 한 달에서 3개월 가량의 기간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좀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이 미중 패권에서 어떻게 카드를 들고 갈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를 앞두고 나서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네,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고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쪽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강세를 이어간다면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유가를 바라봤었을 때 네. 유가의 레벨은 역시나 시장이 기대했던 80달러, 네. 90불을 넘어서는 지금 수치가 발생하기 맞아요. 때문에 상당한 좀 쇼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유가가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로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과 비용에 대한 압박 그리고 매크로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압박입니다. 당연히 기업에 대한 압박은 지금 이제 블룸버그 실적 컨센서스 추이를 보시면은 코스피, 네. 니케이 또는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익의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업 단에서의 이익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물가적인 측면이 조금은 상당하게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AI 투자에 대한 과열이나 아니면은 소비의 회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유가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 3개월 이야기해 주시면 미중 정상회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에너지의 패권을 가져가는 것도 가져가는 거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또 오르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또 제동이 걸리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음에 바라봐야 될 시기열 중에 네. 한 개가 뭐냐면은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될 연준의 의장이죠. 네. 케빈 워시가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가 조금은 충격을 동반한 물가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올 빠르게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이란에 대한 거는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이었고 지금 어차피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럴 바에는 좀 상황을 정리해보자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이란의 대응이라던가 네. 이런 장기화되는 흐름 이런 부분들까지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좀 트래킹해 보면서 조금은 시장의 부담이 얼마나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 역시나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의 타격이 좀 큽니다. 오늘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이 0.6%가량 빠지는 데 그치고 있는데 니케이가 4.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 가까운 장중에는 8%가 넘게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아시아 국가 중에 좀 가장 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제일 큰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수의 하단을 5,300포인트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수가 하염없이 무너지는데 하방을 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지켜낼 요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어떻게 5,300을 제시를 했는가를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금리 인하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동결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상 시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사이클이 유지되는 한 이벤트에 따른 단기 이벤트에 따른 낙폭은 약 10%에서 15% 정도 가량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벤트 발생 시점인 이제 3월 3일 정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를 좀 보니까 조금은 더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현재 AI 투자 사이클을 건드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인 바로 물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가 2월, 3월을 넘어서 4월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 전년 대비 유가에 대한 압박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4월경에 유가가 작년 4월경에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YOY로 부담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까지는 유가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과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게 된다면은 지금 빅테크들로부터 시작해서 AI 투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조금은 이런 AI 투자 사이클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더 강화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AI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이나 지금 뭐 메모리 가격에 대한 그런 급격한 피상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그 기저효과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 압박, 이게 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요. 흔들리더라도 반등할 때 코스닥이 뭐 하루 만에 17% 오르고요. 이게 지수의 상승 이 맞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코스닥의 회복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이 시장인데요. 만약에 시장이 좀 빠르게 유가적인 부분이 잡히게 되고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코스피보단 코스닥을 봐야 될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을 제외하고 오늘은 조금은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 변동성 구간이었던 지난주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코스닥에서.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들이 대부분 다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주 단위로 보면은. 근데 반도체 소부장만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AI 투자 사이클 단에서도 조금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바로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에서 비용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게 있고 그 비용 압박의 근간에는 치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치플레이션의 중심에 또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 증가와 뭐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투자에 대한 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테이지인데 그 단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소부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지금 코스닥에 대한 뭐 정책에 대한 그런 푸시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단에서의 좀 수급적인 요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물론 코스닥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입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이익의 증가 없이 지수가 올라오기에는 상당한 좀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좀 작게는 엔터라던가 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익이 좀 견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낙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이익이 좀 불안정한 종목들은 접근하시는 거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닥 반등 시에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시금 좀 물가적인 측면으로 돌아가 보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월에 뭐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또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불확실성 증대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물가를 컨트롤하는 행보가 네. 조금은 국내 증시에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중에 한 개는 바로 치플레이션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물가 압박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PC 근원 물가를 보시더라도 내구재 물가가 마이너스 기여도에서 플러스 기여도로 돌아서고 있고요. 내구재 물가의 세부 지표를 보시면은 레크레이셔널 굿이라고 해서 그 PC,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의 물가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해도 아시겠지만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압박으로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단에서 조금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높아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생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반도체 3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생산을 컨트롤하면서 P 그로스 마진에 대한
뭐 수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들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강압적으로는 너네 가격 내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 좀 자연적인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캐파 증설을 낼 수 있겠죠.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부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넥스트 사이클이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 공급의 량을 좀 조절하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 증설을 하게 된다면 소부장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중동 그러니까 석유로 돈을 버는 그 나라들이 AI 투자를 좀 이제 석유가 아니라 다른 산업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행보를 좀 멈출 수 있다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네. 이런 부분들은 중동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좀 부담인데 네. 사실 중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AI 투자의 허브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G42가 상당히 큰 플레이어이자 돈줄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돈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빅테크 역시도 그런 중동의 그런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투자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현재 뭐 AWS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AWS가 지금 이번에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약 3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폭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부분들이 중동에 깔려 있는 현재 지어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후에 지어질 데이터 센터 그리고 향후에 계획될 투자까지 조금은 시계열의 딜레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기도 하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되어 있던 반도체에 대한 그런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그런 공급망 밸류체인 단에서의 교란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기화되게 된다면은 이러한 리스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중동의 리스크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과도하게 낙폭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연구원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 너무나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변동성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방산이나 조선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방산 업종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방산이 좋다는 거는 너무나 러우 전쟁 이후로는 다들 아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동에 대한 그런 성과, 뭐 여러 방산 제품들에 대한 그런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레이팅을 한다면은 협상력, 그런 제품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크게는 이익이 견조한 업종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반도체라던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었을 때 밸류에 대한 메리트가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입각을 한다면은 반도체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바텀 피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왜 떨어졌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게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장기적인 반등을 고려를 해서 지금 좀 담아가는 시기가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뭐 1.2배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황산의 연구원과 함께 매크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거 짚어보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용 핵심 소재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단순히 한때 111달러로 치솟은 유가 문제가 아니다.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재료가 흔들리고 있다. 대표 품목은 헬륨과 브롬이다. 헬륨은 웨이퍼를 식히는 냉각용 필수 가스다. 카타르 생산시설 일부가 멈추며 글로벌 공급 차질이 현실화됐다. 여기에 브롬이 또 다른 변수다. 브롬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원료로 회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고순도 수소 브롬은 드랩낸드 제조에 필수다. 문제는 의존도다. 국내 브롬 수입의 97% 이상이 이스라엘산이다. 아직 즉각적인 생산 중단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동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로 단기 충격을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원가 부담과 물류 리스크는 불가피하다. 전쟁의 불확실성이 소재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코스피, 코스닥 6%대 약세를 그렸는데 코스닥은 현재 구간에서는 4%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락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건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 주말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확인했지만 미국 증시의 하락,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 중동 전쟁의 어떠한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유가가 100불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아시아 시장이 유가가 결국은 열려 있는 동안에 100불이 넘어가니까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투자 심리가 위축이 아니라 급냉하는 듯한 네.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지난 2020년 3월 달이었나요?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을 때 서킷 브레이크가 한 달에 2번 연출이 됐는데 이거는 뭐 지난주, 이번 주 연속해서 또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100불 넘어가면서 이것이 고착화가 되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될 텐데 결국은 이것은 인플레를 자극하고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고금리 또는 인플레 속에서 경기가 둔화가 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나스닥 선물을 중심으로 급감하고 있는, 급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쪽에서의 매도 공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투톱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뭐 에너지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또는 뭐 일부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어떤 테마성 종목들만이 움직이고 대부분은 하락세에서 뭐 밑에 꼬리를 조금 달아주면서 마감이 되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지난 그 화요일과 수요일 급락 이후에 급등을 보였던 목요일의 모습은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지난주에 많이 밀렸고 또 많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급락세가 거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 국제유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인다고 봐야 한다면 이러한 흐름을 계속 살펴보면서 좀 경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결국은 뭐 지금 우리 모두가 뭐 펀더멘탈적인 거라든가 뭐 실적, 조금 아까는 이제 또 반도체 쪽에 헬륨을 비롯해서 원자재라든가 이런 어떤 재료적인 부분까지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 오히려 반도체 쪽들은 지난주만 해도 중동 사태와 관련돼서 가장 자유롭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만큼 이제 계속 긁어부스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외신을 통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와 관련돼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또 종전과 관련돼서는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뭔가 합의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 계속 시장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바로 유가의 100불 이하로 빨리 내려오느냐 이것이 가장 큰 상수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그렇다고 과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100불이 넘어갔다가 곧바로 그냥 또 한 2주 후에 급락이 연출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 한 2주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이번 주 초반이 어떤 긴장이라든가 그리고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대도 해보게 되는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급락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3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체크해보고 가시면요. 코스피는 6% 가까운 낙폭, 현재는 5.9%, 6% 이내 낙폭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5,25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3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7% 급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1,100포인트까지 또 내려온 상황, 50포인트 이상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200도 6% 이상의 낙폭 그리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조 넘게 물량 또 덜어내는 분위기였고요. 기관도 1조 4천억 원대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 가져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 두드러졌고 기관은 뭐 거의 방향성 탐색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도 5천억 원대 순매수로 오늘 시장 대응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3월 9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중동발 리스크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우리 시장입니다. 장중에 양시장 지금 매도 사이드카는 물론이고 유가증권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즈까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다만 막판에 유가증권 시장은 5,200선 웃돌면서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만회해줬고요. 코스닥도 1,100포인트는 회복을 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1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막판에 그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7.8%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내림을 좀 주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SK스퀘어 역시나 7%가량의 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움직임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 삼성 SDI가 5%가량의 하락을 그리면서 오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엇갈린 분위기였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가량 빠졌지만 한화 시스템은 오히려 2.3%가량 오른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천공발 수혜를 함께 입었던 LRG 넥스원도 오늘은 4%가량의 내림세, 장중의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을 해줬다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이 4%에 가까운 상승세, 삼성중공업도 3.4%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카타르의 LNG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LNG 선의 발주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더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 대비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오늘 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금융과 증권주들, 그리고 의약품 기업들까지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중동발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 삼천당제약과 펩트론은 강한 시세를 내줬고요. 펩트론 특히나 8%가량의 강세를 보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자릿대 약세를 그렸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는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개별적인 악재도 더해졌습니다. 미공개 동의를 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11%가량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원익 IPS, 리노공업, ISC와 같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대형주의 하락과 연동돼서 낙폭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강한 시세, 눈에 띄는 상승력을 보여줬던 게 바로 게임주인 펄어비스, 무려 12%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신작 출시 전부터 신작의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12%가량의 강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고요. 역시나 동성화인행과 같이 조선 기자재 쪽의 분위기도 오늘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와 연동돼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또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5.9% 급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33포인트 하락했고요. 5,251.87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5% 급락 마감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52포인트 내리면서 1,102.2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6%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결국에는 3조 2천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도 순매도에 동참하면서 1조 5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하는 시장이었는데요. 4조 6천억 원대 물량을 사들인 개인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지수 하단에 받쳐주는 역할이었고요. 5,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에 유입됐습니다. 반면 외국인과의 수급 공방이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이상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외국인의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SK 스퀘어의 경우에도 최근에 SK 하이닉스 대신에 외국인이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그룹주 전반의 약세에 함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유입이 됐습니다. 셀테리온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는데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안에서의 오늘 상승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삼천당제약, 에임드바이오가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고요. 인텔리안테크가 또 오늘 주가 흐름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올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크잉 반도체 소부장 스타 종목이죠. 오늘 주가는 좀 밀려나가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기술의 경우에도
중에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급등하면서 장이 튀어 올랐을 때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로 3거래일 연속 강세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1%대 강세 흐름 유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들은 하락 추세인데 일부 원전주들의 강세 흐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 1.4%대 오름세 연출했고요. 17,300원의 조가를 체결했습니다. 5일 기준으로 1.4%대 오름세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위에 올라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상승 흐름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도 역시나 중동 전쟁에 따른 수혜주로 엮이고 있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나타납니다. 하나그룹주 안에서 한화시스템, 하나솔루션까지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주 역시나 유가 급등에 따른 반사수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원전주인 BHI 기관의 순매수 속에 빨간불 켜는 흐름이었고요. 알지노믹스, ST팜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기관의 순매수세에 집중된 가운데 오늘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태광의 흐름도 돋보였는데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 연출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모멘텀까지 더해졌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써나가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주들 흐름이 최근에 양호합니다.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하락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약 3%대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또 한국의 은행들이 조선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가에 반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5일 기준으로는 1.9%대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나라의 주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던 검은 월요일을 맞이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8%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5,100포인트가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종가상에는 두 지수 모두 다 5,200과 1,100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이어졌는데요. 특징적인 게 코스피에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같은 날에 발동이 됐다는 겁니다. 사이드카 개장 직후 9시 6분 시장이 유가의 부담감을 반영하면서 시작하자마자 흘러내렸었고요. 그 뒤에 8% 이상 급락해야지 발동이 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10시 31분에 발동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우선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기술주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 하락을 했고요.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결국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우려감 속에 오늘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지수 자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한 역할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조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유동성 자체가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중동의 산유국이 줄감산에 돌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라크가 수출량을 사실상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한 부담감,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요. 레버리지 원유 ETN이 60%가량 상승하는 상한가에 기록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선을 발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유가의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유가만큼이나 시장에 부담스럽
새롭게 작용했던 건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90원대로 급등을 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부담감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오르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로 인해 나타나면서 다시 달러가 오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공존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이러한 여진이 이어질까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5에서 4% 약세를 그렸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까 또 우려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시장에 어떤 포인트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뭐 다 필요 없죠. 유가가 100불 이하로 오늘도 뭐 WTI 기준으로 장중에 115불 넘어갔다가 103, 4불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저점 대비 돌리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는데 결국 이 100불 이상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러한 노이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유가로 귀결이 된다. 이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당장 내일도 그렇고 상당한 많은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지표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시장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볼 만한 그런 요인들인데 일단 뭐 미국의 CPI, PPI가 공교롭게도 이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반영이 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겠고 지난 금요일 날 흔들렸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고용 지표였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주중에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예상치를 어떻게 비트해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목요일 날 이제 또 과연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외국인들의 이런 선물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좀 진정이 될 수 있는지 이후에 어쨌든 3월물이 청산이 돼가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6월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현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에 뭔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벤트적인 요인으로서는 수요일부터죠. 수목금 소위 2026 인터 배터리 이 부분들이 코스닥에 포진돼 있는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의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당장 내일이죠. 그동안 ETF와 관련돼서 코스닥 150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다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요. 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국내 최초의 코스닥 지수 기반 액티브 ETF가 삼성과 타임폴리오에서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지수는 70%만 비트해줘도 되고 나머지 30%는 이제 재량껏 운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의 새로운 어떠한 그 수급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신용잔고가 지금 예탁금은 130조에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33조, 34조를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반대 매매출회로 인한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수급적인 측면이 동시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이 시장의 유가의 동향 그리고 네. 거기에 연동이 되는 외국인들의 현 선물 쪽에서의 수급이 우리 시장의 반등의 강도라든가 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달러 선 돌파하면서 초고유가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종목을 말씀드린다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하방을 잡아주고 있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는 단순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쪽에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라든가 ESS 로봇 이런 배터리 수요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셀 업체들도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한 거에 발맞추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15.2%를 갖고 있는데 매각을 통해서 10조 원 정도 마련하고 이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ESS 쪽이라든가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회사의 의지도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또 하나 EU에서는 중국의 배터리라든가 전기차의 어떠한 독과점적인 거의 뭐 휩쓸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저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이번 배터리데이에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또 전고체 개발과 관련돼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요.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34만 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이탈이 된다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반적으로 1차 목표가는 48만 원 정도를 설정해 놓고 분할 매수 전략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짚어주셨고요. 2차 전지 또 메모리 관련해서 오늘 또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또 공포 심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안해동을 하지 말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락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안해동을 자제하시면서 현재는 만약에 주식이 100% 있으신 분들은 단기 급등을 할 때는 또 일정하게 현금 비중을 만드시고 또 현금만 많이 있으신 분들은 쫓아갈 때 대응하지 마시고 급락할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 나가는 네. 그러한 자세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분간 단말기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잘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은 또 평온한 시장이 조금 더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좋은 투자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